제2연대 병력이 모두 포위망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었을 때 갑자기 신호탄이 하늘 높이 올랐다. 국군들은 무슨 일인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조용하고 은은한 꽹과리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이어서 꽹과리 소리는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앞뒤 쪽에서도 들려왔다. 꽹과리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피리 소리가 들렸고 커다란 징소리가 울리면서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한국군은 정신이 빠진 듯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아무데나 총을 쏘며 흩어지다가 나무토막 쓰러지듯이 쓰러져 갔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조차 않았다. 중공군은 어느 정도 살상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쏴 죽여라 소리와 함께 육박전으로 제1파가 돌진하여 왔고 그 뒤에 제2파가 그 뒤에 제3파가 쏜살처럼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국군 수의 100배는 되는 성 싶었다. 제1파, 제2파, 제3파는 전원 국민당 군 패잔병으로 재교육을 거친 일명 형벌 부대로서 완전 소비의 대상이었다. 제4파는 공산당군이 약간 섞이고 제5파는 순수 공산당 군만으로 구성되어 마지막 선멸전을 벌일 때 출동하거나 끝까지 출동하지 않거나 한다. 공산당군과 국민당 패잔병의 비율을 아는 사람은 당의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펑더와이조차도 구태여 알려하지 않았고 해당 군 단장도 대충만 알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전개하는 재파식 집중 공격은 한국군으로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법이었으므로 온통 혼이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공격 방식을 유엔군은 일명 인해전술이라 하였는데 정말 사람의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 전법이었다. 실은 중공군은 남쪽의 국군과 유엔군에 비하여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니었다. 이날도 실제는 중공군이 국군의 4배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의 전법은 적은 수를 떼어내서 많은 수가 일시에 공격하는 전법이고 야간 공격을 하는 전법이고 잠복 기습 공격을 하는 국공내전에서 갈고 닦은 게릴라 전법이었다. 이때 국군 제2연대 3,100여 명의 병력 중에서 2,700여 명은 청천강 방면으로 도망가고 생존자는 모두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 생포된 자의 중에는 미군 군사고문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으로 인민지원군 제118사단의 주력 부대는 온정을 점령함으로써 초산 고장까지 쳐들어온 국군 제6사단 7연대의 퇴로를 끊어놓고 있었다. 마오 주석이 펑더와이 사령관에게 첫 접전을 약한 한국군과 하라는 전략은 적중되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한국군을 먼저 섬멸하고 미군, 영국군을 고립시켜서 공격하는 전법을 쓰라는 것이었다. 이 첫 승전보가 전군에 알려지면서 중국 항미 원조군이 사기는 중천하였다. 미군 포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마오아닝과 천시우롱이 달려왔다. 마오아닝과 천시우롱은 만나자마자 마치 친남매처럼 친했다. 한국군에 대해서는 인민지원군 포로 신문관이 상급자로 보이는 몇 명을 1차 신문하였다. 신문을 받지 않은 병사들은 저쪽에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람만 2명이 있을 뿐이었다. 이 많은 수 중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한 병사가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법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듣고 있다가 또 제법 큰 소리로 대답한다. 이 바보야, 대학을 다닌 사람이 뭐하러 군대를 오겠냐? 그 사람들은 다 요령을 부려서 빠지지. 그럼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만 군대를 왔단 말이야? 그렇지.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우리처럼 지질이 못난 사람들만 끌려와서 죽는 것이지. 정말이야? 나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불합격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도 없어. 빼빼 마른 약골도 다 마지막에는 갑종 합격하고 격려를 붙이고 나가던데. 빠질 사람들은 신체 검사장에 오지도 않는단다. 그 전에 빠져버리지. 징집 통지서가 가지도 않아. 그러자 다른 병사가 말을 거둔다. 너는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빽 하면서 죽는다는 소리도 못 들었냐? 빽 없는 사람만 와서 죽는다고 말이야.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말을 한다. 나는 아까 중공군한테 총을 맞아 죽으면서 빽 하는 소리를 들었는걸? 하하하. 뭐라고? 하하하하. 보루가 된 그런 절박한 와중에서 갖는 잠깐의 망중한이었다. 미군들은 한국군보다 더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처음 중공군을 대하자 바싹 얼어서 턱이 더그덕 더그덕 소리가 나도록 떨었다. 고문단 3명 중 존수 중위와 세무엘 중위는 오히려 덜 떨고 있었으나 대위 파울 릴스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고 있었다. 천시우룡이 특파원으로서 다그쳐 물었고 마오아닝이 통역을 하였다. 너는 어느 부대 소속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국군 제2연대 미 고문단 파울 릴스 대위입니다. 이번 포로로 잡힌 미군 중 누가 계급이 가장 높은가? 제가 가장 높습니다. 그대들은 왜 남의 나라 내전에 뛰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는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저 군 복무를 하다가 고문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아직 뒤에 있는데 왜 그대들만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되었는가? 제2연대가 먼저 공로를 세우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2연대에서 작전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이 연대장인가 그대 파울 릴스인가?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연대장은 그저 저희가 허락을 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한국군 포로신문에서는 한국의 육군본부의 명을 받고 이렇게 빨리 올랐다고 했다 하던데 육군본부의 명령도 미군 고문단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군은 정말 아무런 권한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불의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체 미군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정리에서의 첫 승전보와 미군 포로 신문 소식은 중국의 신화사 통신과 소련의 국영 소비에트 연방 통신을 통하여 순식간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50년 7월 14일에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격적으로 이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감행한다. 당시의 작전 지휘권 이양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접한 미군은 소위 국제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을 돕도록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50년 6.25 당일과 27일의 유엔 안전보상 이사회의 결의였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7월 7일에 한국에 파병할 유엔 회원국 군대를 통합 지휘할 유엔군 사령부 설치를 결의하고 유엔군 사령관 임명을 포함해 유엔군 사령부가 수행할 작전 전반에 관한 권한을 미국에 위임한다. 그 다음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유엔군 사령부 설치 결의안이었다. 그 결의안에는 유엔군 사령부 명칭을 통합군 사령부라 지칭하기로 하였다. 이승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엔군 사령부 설치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인 50년 7월 14일에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에게 넘겨준다. 아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7월 8일에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자 그 다음 날인 7월 9일에 주한 초대 미국 대사 모초가 이승만을 만났다. 대통령, 메가더 장군이 어제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은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군에 작전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다마다요. 한국군은 전혀 북한군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국군이 작전 지휘권을 아예 미군이 이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미군이 아니면 당신들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 넘기겠습니다. 그때 워싱턴 정부는 동경의 극동사령부에 지시하여 제8군 요코하마, 극동해군 요코츠카, 극동공군 도쿄를 지휘하도록 했다. 7월 8일 유엔군이 창설되었으나 유엔군 사령부 대부분은 극동군 사령부 자체였던 것이다. 한국에 파견된 각국의 육해 공군도 각각 미 8군, 극동해군, 극동공군의 지휘하에 편입되었다. 7월 13일 제8군 사령부를 대구에 두었고 그 이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한국에 주둔하였으나 유엔군 사령부 및 유엔군 해공군 사령부는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일본에 위치한다. 일본은 유엔의 한국전쟁 전선사령부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무초대사의 위협적인 권고를 받고도 오히려 감사해하며 자기가 직접 영문으로 공문을 타이프하여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수정을 보아달라고 하였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은 프란체스카는 문장을 검토한 후 돌려주며 나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네요. 저는 별로 손본 게 없어요. 시제가 틀린 것 하나와 스펠링이 틀린 것 2개를 고친 것이 다예요. 문법은 다 맞네요. 하고 돌려준다. 이에 이승만은 13일에 아부밖에 모르는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장관 신성모와 애송이 육해공군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수장을 불러 일방적인 양해를 구하고 7월 14일에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서신을 무초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메가더 장군 기약.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 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군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모든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정부와 국민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존에 관한 비열한 공산 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유엔의 모든 군사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반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심오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합니다.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 7월 14일이라는 타이밍은 이승만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찬스였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사령부 설치를 결의할 때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레이는 상징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에 개항될 유엔기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고 미국 정부는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을 시켜 메가더 유엔 사령관에게 유엔기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콜린스 육군 총장이 유엔기를 전달하러 7월 14일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여 메가더 원수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승만은 바로 그 7월 14일을 골든타임으로 캐치하였던 것이다. 비록 메가더의 손에 닿은 것은 그 다음날 15일이었지만 자기는 어쩌면 이렇게 기막히게 시기를 잘 잡는가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메가더는 용감무쌍한 대한민국 국군을 본관 지휘하에 두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 하는 16일자 답신을 18일에 이승만에게 전달한다.
이승만은 전쟁 발발 이틀 후 서울이 함락되기 하루 전인 6월 27일 새벽 2시에 서울을 탈출하였다. 그런데 소위 몽진 직후 이승만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최고 통수권자의 부재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이룰 수 없었음은 물론 다른 정부 요인들은 그의 묘연한 행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내각에서는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고 없는 줄도 모르고 비상국무회의를 거쳐 수도 사수를 결의하였으나 결재를 할 대통령이 먼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늦게 피난길에 나선다. 미국 대사 무초도 이승만이 서울을 떠난 지 5시간 후에야 대통령 대리로 방문 온 신성모 국방장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처럼 황망히 서울을 버리고 탈출하면서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챙겨갔다. 자기의 지시로 목숨을 건 한 청년에게 의리를 배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때 백범 암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입만 뻥끗한 사람은 무자비하게 보복당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주와 장은선 같은 사람이다. 서북청년단 부단장이던 김성주는 술만 먹으면 백범 선생 암살 사건의 흑막을 내가 안다. 내 입을 열기만 하면 하고 돌아다니다가 엉뚱하게 국가 반란죄로 체포되어 원흥덕 헌병사령관 집 지하실에서 살해되었다. 보병사령관 장은사는 안두희 직속 상관이며 안두희를 백범 암살 하수인으로 직접 선발한 인물이다. 그도 술에 취하여 내가 안두희의 진짜 보수다 라고 한 말이 특무대장 김창룡의 귀에 들어가 근무이탈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뒤로 장은산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 이승만이 안두희를 챙길 때 최병덕과 김창룡의 도움으로 육군 교도소를 나온 안두희는 육군 특무대 문관이란 완장까지 어깨에 차고 있었다. 안두희를 싣고 온 김창룡은 이승만이 안두희를 태우려고 세워놓은 차를 발견하자 내리라고 해서 같이 걸어갔다. 안두희는 이승만이 모습이 보이자 김창룡도 뒤로 하고 급히 걸어가 땅바닥에 덥석 엎드려 근절을 드렸다. 각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쉿, 조용히 하라. 이승만은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듯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비서를 시켜 어서 일으켜 남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차에 태우도록 지시하였다. 27일에 대전에 도착한 이승만은 다시 대구까지 내려갔으나 각하 너무 내려왔습니다 하는 권고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간다. 대전에서 방송국장을 찾았으나 방송국장은 6.25 전날이 토요일이어서 서울집에 가고 없는지라 방송과장 유병은이 사실상 방송국장 대리를 맡고 있었다. 이영진 충남지사 관사로 유병은을 부른 이승만은 중계방송기를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해서 27일 밤 9시경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을 내보낸다. 동포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는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있으며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하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송이었다. 이 방송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서너 차례 녹음으로 방송되었다. 대통령의 말만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시민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만다. 특히 이 녹음 방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인 다음날 28일 새벽 3시경에 한강 인도교 폭파작전이 육군 공병부대에 의해 실행되어 다리를 건너던 시민 600에서 1200명이 수장되고 그때부터 일반 시민의 피난길은 막히고 만다. 27일에 대전에 도착한 이승만은 새벽 4시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천도를 의결하고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일본에 수립하는 방안을 미국 대사 무초에게 문의하였고 이는 그대로 미 국무부에 보고되었다. 대전에서 4일을 머문 이승만은 7월 1일 새벽에 열차편으로 대전을 떠나 이리에 도착했고 7월 2일에는 목포에 도착하여 배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승만은 전쟁이 발발한 황금 시간대를 도망치느라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